임철우 원작의 사평역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하긴 뭐 벌써랄 것도 없지.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오면서 둥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땀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퍽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역장은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5이다. 한가운데에 톱밥 난로가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3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형편없이 낡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에 찬 공기를 덮이기에는 어림도 없을 듯 싶다. 난로가에 모여있는 셋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것도 힘겨운지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의 팔에 반쯤 기댄 자세로 힘없이 안겨있다. 아까부터 줄곧 콜록거리고 있는 죽놀근이로 오래 알아오던 병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가까운 도회지에 병원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역장도 알고 있다. 등을 떠받치고 있는 건장한 팔뚝의 임자는 바로 노인의 아들이다. 그 곁에서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쬐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40은 넘었을까 싶은 사내는 싸구려 털실 모자에 때 묻은 95발을 걸쳐 입었는데 첫눈에도 무척 우물에 배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오랜 세월을 햇볕 한 오락이 들지 않는 토굴 속에 갇혀보는 사람처럼 사내의 눈은 기묘한 광채마저 띄고 있다. 그 셋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있는 나무 의자엔 잠바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는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있다.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 올라는갑다. 아따, 아버님도 참말로 좀 기다려보죠. 설마 온다는 기차가 안 오기서 할랍디요.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건성 대답한다. 그는 30대 중반의 농부다. 다시 노인이 쿨룩거리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빈약하게 그지없는 가슴팍이 훤히 드러나도록 흔들리고 있다. 노인에겐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증스럽다. 벌써 몇 달째 끌어온 노인의 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런 날, 그것도 밤중에 눈까지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 기차를 타야 한다는 일도 그렇다. 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읍내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며 죽더라도 집에서 죽겠노라던 노인이 난데없이 이날 스스로 먼저 병원에 가자면서 나선 것이다. 아야, 소피에 혈이 반이 넘게 섞여 나온다야. 부랴부랴 차비를 꾸리고 나니 버스는 멀미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겠다며 노인은 한사코 역으로 가자고 우겼다. 아버님, 그냥 버스 타십시다. 이놈아, 병원에 닿기도 전에 내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 놔라.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란다. 어찌나 엄살을 떠는 통에 할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일이 안 되려니까 기차마저 감감무소식이었다. 아이,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농부는 문득 치밀어 오르는 욕지거리를 황황히 깨물며 지레 놀라 노인의 눈치를 살핀다. 아들은 고통으로 짙게 고랑을 파고 있는 노인의 추한 얼굴을 내려다보고는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노인이 또 쿨룩쿨룩 기침을 토해낸다. 가슴 밑바닥을 쇠갈키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침소리. 그들 부자 곁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난로에 불길을 쬐고 있는 중년 사내는 자지러지는 기침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신용을 한다. 기침소리를 들으면 사내에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감방장인 늙은 허씨다. 이게 다 감방에 들어와 얻은 병이네. 날 이후에 사상범으로 잡혀 무기형을 받은 허씨는 27살부터 시작한 교도소 생활이 벌써 25년에 이르고 있었지만 언제나 갓 들어온 신천 마냥 말도 없고 어리숙해 베이는 사람이었다. 나가면 혹 우리 집에 한번 들러봐 줄라나? 이건 소식 끊긴 지가 하도 오래되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가 출감하던 날 허씨는 고참 무기수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내의 손을 오래오래 잡고 있었다. 사내는 저만치 유리창 밖으로 들이치는 눈발 속에서 희끗희끗한 허씨의 머리카락이며 움푹 패어들어간 눈자위를 기억해내고 있다. 아마 지금쯤 그곳은 잠자리에 들 시간일 테지. 젓가락을 꽂아놓은 듯한 을씨년스런 창살 너머로 이 밤 거기에도 눈이 오고 있을까. 그곳엔 사내가 잃어버린 12해 동안의 세월이 남아있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푸른 옷과 잿빛의 벽, 구린내 같은 밤 냄새, 땀 냄새, 폭도를 걷는 간수의 구둣발 소리, 쩔그러대는 쇠소리. 그런 모든 익숙한 색깔과 촉감, 냄새, 소리들이 베란강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대신에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사물들의 질서가
사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진 거였다. 그 때문에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 기침 소리. 사내는 흠칫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감방장 허씨가 아니다. 남 모르는 사람들뿐. 사내는 낮게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만다. 밖엔 간간히 바람이 불고 있다. 전깃줄이 윙윙 휘파람을 불었고 무엇인가 바람에 휩쓸려 다니며 연신 딸그락 소리를 낸다. 저만치 혼자 쭈그려 앉은 청년은 줄곧 창밖의 바람 소리를 헤아리고 있던 참이다. 밤새 오르는가? 송이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을 망연히 바라보며 청년은 그것이 무수한 나빗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빗대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밤이 되면 미친 듯 날아들어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타 죽어가는 수많은 흰 나빗대들. 그는 대학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보름 전까지의 이야기다. 청년은 아직도 저고리 안주머니에 학생증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사용해볼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청년은 유리창에 반사된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응시한다. 그것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먹빛 어둠은 화폭으로 드리워지고 네모진 창틀 너머 순백의 눈송이들이 화폭 위에 무수히 흩날리고 있다. 아, 저건 꿈일 것이다. 아름답지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름다운 것. 아우슈비츠에 학살이 있었고 그 후 아무도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았다. 더는 누구도 꿈꾸지 않았다. 가슴의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이 개자식들아. 그날 청년은 누군가가 어지럽게 볼펜으로 휘갈겨 놓은 책상 위의 낙서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홀로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교내 방송의 고전음악을 들으며 학생들이 띄엄띄엄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바로 전날 밤 제적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았었다. 주인도 없는 새에 주인도 아는 사람들이 주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제멋대로 재판했다는 거였다. 이튿날 조간신문 귀퉁이에서 제 이름을 찾아냈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과 기사 속의 그 이름과의 정확한 관계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 끝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여느 때 하듯 귀퉁이가 쭈그러진 책가방을 챙겨 들고 쭈뼛쭈뼛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너도 나도 그를 애워쌌다. 하는 데까지는 해봤지만 나라서도 어쩔 수가 없었네. 잘해볼 면목이 없구만. 지도 교수는 짐짓 눈물겨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모두들 돌아가 버린 텅 빈 강의실은 관속처럼 조용했다. 미처 덜 지운 칠판의 글자들, 분필가루 냄새, 휴식 중인 군대의 대호마냥 흐트러져 있는 책상들, 강의실 바닥의 얼룩. 그런 오래 친숙해온 사물들 속에서 그는 노 교수의 나직한 음성과 친구들의 웅얼거림, 그들의 체온과 호흡과 웃음소리와 함성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또렷하게 되살아나오고 있음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3년 동안이나 나 자신을 그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던 친숙한 이름들로부터 대관절 무엇이 나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고 있는 것인가? 저기 학생! 이거 가져가야지. 문학부 건물을 나설 즈음 백마고지 전투에서 훈장까지 받은 역전의 상위 용사인 수희 아저씨가 절뚝이며 뒤쫓아 나오더니 그의 가슴에 가방을 내던져주고 가버렸다. 그는 깜빡 잊고 가방을 두고 온 거였다. 그러자 주체할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토록 우스웠는지 모른다. 그는 혼자 미친 듯 웃어 제꼈다. 한참이나 벤치에 엎드려 킬킬대다가 그는 뱃속에 든 오물을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다. 토하면서도 자꾸만 웃고 또 웃었다. 그러다가 끝내 울음이 터져나왔던 거였다.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임철우 원작의 사평역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개도둑이 당선돼서 등단한 작가 임철우는 현실의 왜곡된 삶을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 존재의식을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토대로 한 작품인데요. 같은 제목의 시와 소설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됐는지 서울대학교 구인환 명예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와 소설은 각기 속성과 그 구성표현을 달리하는 문학의 양대 장르입니다. 시는 이미지와 은유의 리듬으로 함축된 운문이요. 소설은 시정의 삶의 양상과 그 지향적 삶의 지표를 그려내는 산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편의 장편 소설을 10줄이 시로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시와 소설은 응축과 확산이라는 이질성으로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호가 영역을 개방하여 시 소설적 수용으로 소사시가 탄생하고 소설의 시적 수용으로 압축되고 상징적인 서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임철우 소설 사평역이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의 그 모티브로 창작된 것은 소설의 시적 압축과 서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작가는 재질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독서와 여행, 관찰 등 새로운 광야를 찾아다닙니다. 시에서 그 모티브를 얻는 것도 그런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소설 사평역은 시 사평역에서의 모티브가 될 역 대합실이라는 공간과 30분 늦는 막차를 기다리는 시간, 상징화된 대합실의 분위기, 앉아있는 사람들, 산다는 것에 대한 담론, 톱밥 타는 난로, 스산한 창가 등이 서서히 매개를 통해 소설화됩니다. 시적 내용을 소설적인 소설로 변형시켜 구체적으로 인물과 사건을 전개하여 시적 분위기와 서정을 산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격 창조에 의한 초점화를 이루면서 암울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가 유사한 것이 그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역장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을 둘러본다. 대합실에는 모두 5명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노인으로 아들과 함께 읍내 병원에 가는 길이다.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중년의 사내는 12년 만에 감옥에서 출소한 후 감방 동료인 허씨의 고향을 찾았다 돌아가는 길이다. 벤치 한쪽에 앉아있는 청년은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우다 얼마 전 제적당했다. 왜는 이렇게 온다냐? 진짜 놓친 거 아니여? 대합실 문이 열리며 한때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몸집이 큰 중년 여자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처녀, 그리고 나머지 둘은 큼지막한 보따리를 하나씩 이고 오는 품이 무슨 행상꾼 아낙네들이 분명하다. 기차 떠난 건 아니지요? 맨 처음 들어섰던 중년 여자가 그 말부터 묻는다. 와야 뜨든지 말든지 하죠. 그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그냥 1시간이 넘었는데도 강간무소식이다니까요, 이게. 늙은이를 받쳐주고 있던 농부가 부하가 나서 대꾸한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대단히 만족한 표정을 역력히 떠올린다. 웃고 있는 그녀의 빨갛게 칠한 입술을 손으로 쥐어 뜯어주었으면 싶지만 농부는 참는다. 아휴, 다행이지 뭐야. 난 틀림없이 놓쳐버린 줄로만 여겼다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농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를 훑어본다. 그녀는 꽤 비쌀 게 틀림없는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있지만 참 지독히도 뚱뚱하다. 농부는 저렇듯 둔하고 커다란 몸뚱이가 눈밭에 미끄러져 뒹굴었을 때 얼마나 거창한 소리가 났을까 하고 상상하는 걸로 화풀이를 대신한다. 처녀는 머리에서 눈을 털어내고 있고 행상꾼 아낙네들은 보따리를 내려놓은 다음 난로로 달려와 한 자리씩 차지했다. 영락 없이 난 얼어 죽는 줄 알았단께. 발톱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 매. 그렇게 돼 뭐라 그랬디요. 눈 오는 날은 일찌감치 기차 탈륨을 해야 된다고라오. 쌀에게만 조금 쏟아져도 이 버스가 망월제를 못 넘어간단게요. 글쎄, 자네 말을 들을 것인데 무땀시 그놈의 버스 기다리나 그냥 생고생만 했네 그냥. 그녀들의 목소리가 대합실 사방벽을 쨍쨍 울리며 튕겨다닌다. 아휴, 안심하긴 아직 일러요. 혹시 누가 알아요? 기차도 와봐야 오는가 보다 하지. 뚱뚱이 여자가 말했을 때 아낙네들은 문득 멀뚱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본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그 말을 선뜻 받지 못한다. 눈부시게 흰 밍크 목도리와 값비싼 코트를 걸친 여자의 반질반질한 서울 말씨가 그녀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뽀얗게 살집이 고운 손가락에 훌륭한 보석 반지가, 그것도 2개씩이나 둘러져 있는 것 때문에 아낙네들은 은근히 기가 질린다. 저 여자는 구정물통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고 사는 모양 같네. 아낙네들은 불어터진 오징어발 모양 볼품없이 아무렇게나 난로 위에 펼쳐놓은 자기들 손이 문득 죄 없이 부끄럽다. 뚱뚱이 서울 여자는 얼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골 보따리 장사 옆한 네들 따위와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품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다른 마땅한 상대를 찾기 위해 고개를 휘 둘러본다. 마침 맞은편에 서 있는 바바리 코트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나이는 26쯤. 화장은 짙은 편이고 머리에 노리끼리한 물까지. 얼굴은 제법 반반하지만 어딘지 불결함 같은 게 숨어있는 듯한데. 도시의 뒷골목, 어둡고 침침한 실내, 야하게 쏟아지는 빨간 불빛,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 그런 짤막한 인상들이 TV 광고처럼 서울 여자의 시야에 잠깐씩 머무르다 사라진다. 틀림없어. 그렇고 그런 계집애라고. 아무리 눈가림을 해도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처녀는 맞은편 중년 여자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불어 모른 척한다. 지까짓게 쳐다보면 어때?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다. 그래, 춘심이가 내 이름이다. 어쩔래. 도대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왜 남을 찬찬히 훑보는 개같은 버리작물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것은 흡사
온몸을 하나하나 발가벗기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부끄러움? 그따위 잊은 지 왕년이다.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한 입 걸치고 홀랑 벗어젖힌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사내들 얼빼놓기쯤이야 식은죽 먹히지. 나 춘심이 아직 신촌바닥에서 민들레집 춘심이하면 인류라고. 춘심이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다. 중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밤 무작정 상경한 후로 3년 만에 처음 찾아온 고향집이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누구냐? 옥자 아니냐? 어쨌든 그녀의 귀향은 비교적 환영을 받은 셈이었다. 때 묻은 가방 하나만 꿰차고 주랭랑을 친 계집애가 완연한 멋쟁이 처녀로 변신해서 얼마의 돈과 식구들은 물론 친척 어른들 목까지 옷가지며 자질구레한 선물들을 꾸려갖고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다. 아이고, 우리 옥자가 서울 가서 무인장 출세를 했더란다. 아니, 화장품 회사에 다니냐. 돈도 많이 번다면서. 휴가를 틈타 내려온 걸로 된 그 닷새 동안 오랜만에 그녀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름도 춘심이가 아니라 예전의 옥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느지러진 시골 생활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을 즈음 그녀는 다시 춘심이가 되기 위해 산골짜기 고향집을 나선 거였다. 언니, 나도 언니 댕기는 회사에 취직 좀 시켜줬어. 그래, 염려마. 내가 서울 가서 연락해줄게. 하이힐을 비적거리며 고사틀 빠져나올 때 동생 옥분이가 쭈루루 뒤쫓아 나와 신신당부하던 일이 떠올라 춘심이는 혼자 쓴 웃음을 짓는다. 미친년. 그 짓이 뭔지도 모르고. 문득 가슴 한쪽이 싸 아려와서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어 핑 코를 푼다. 아따, 오는 갑다. 아이고, 손님 빨리 가시네. 하지만 기차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로 그들을 지나쳐 가고 말았다. 기차가 사라지고 난 뒤 사위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달려나왔던 사람들은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다. 방금 그들의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꿈속에서 본 휘황한 도깨비 부리거나 난데없는 돌풍에 휩쓸려 날아가버린 무슨 발광체였는지도 모른다. 그건 특급 열차예요. 나 원창이 좋다가 말았구만. 문이 열리며 역장이 바켓을 들고 나타난다. 바켓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의 사내는 날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켠으로 치워놓는다. 그 보퉁이엔 한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담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오? 늙은 역장이 곁에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닙니다.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죠.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보구려.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알게요.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봅니다.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굴비야, 굴비. 아주 많죠, 굴비야.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두름을 샀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 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죽어서 묻힌 지가 5년이 넘었어. 그 양반 죽고 이듬해인가 허씨 형도 식솔들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지. 그리고 영 소식이 끊어져 버렸는지.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담 안에 갇힌 채 숱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쌓여 죽음을 맞아야 할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차마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였다. 이보쇼 허씨, 당신이나 나나 이젠 매양 마찬가지구려. 피차 어디 찾아갈 곳 하나 없어졌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야 낫소. 그 속에 있으면 애써 고향을 찾아 나설 수도,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외다. 그나저나 난 도대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역장은 시계를 본다. 그러다가 저만치 창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을 새삼 발견한다. 청년은 벽에 붙은 지명 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참이다. 수배자들의 사진 가운데엔 대학생이 아는 얼굴도 하나 끼어 있다. 그는 청년의 선배다.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선배는 몇 달 전부터 수배되어 있는 중이다. 이봐요, 젊은이. 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불 좀 쬐구려. 청년은 우물쭈물하더니 이윽고 난로 쪽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역장에게 꾸벅 고개를 숙인다. 누구더라? 제 너머 오동삼 씨가 이제 알겠네. 자네가 바로 옷이 큰아들이구먼.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서. 그렇지? 역장은 그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착한 학생 같았었다. 늘 손에 책이 들려져 있는 것도 대견스러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종구석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네. 알겠는가? 예. 불현듯 청년의 뇌리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나무 등걸처럼 투부룩한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꿈은 판사 아들을 두는 거였다. 그렇게만 되면 난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 청년은 그의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김없이 찾아올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끝내 퇴학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자자, 이거 받아. 나가 그동안 몰래 넣으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공부도 좋지만 항상 몸을 살펴야 한다잉. 동구밭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는 꾸깃꾸깃 때에 절은 돈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른 버짐이 허옇게 핀 얼굴로 그가 고개를 꼬박 넘어설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대학생? 그까지 대학생이 무슨 별거라고. 춘심이는 역장과 청년의 대화를 들으며 입을 비죽인다. 춘심이가 벌써 3년간이나 몸을 비비고 사는 민들레집 근방 일대엔 서너 개의 대학이 몰려있으므로 허구한 날 보는 게 대학생이었다. 그 녀석들은 덜렁대며 책가방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 줄 모르겠다고 그녀는 늘 의아해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을 비추게 되긴 해도
대학생은 역시 부러운 존재였다. 그들은 모두 멀잖아 도심지의 고층 빌딩을 넥타이 차림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유식하고 잘난 상대를 만나 그럴싸한 신혼 살림에 그럴싸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빤한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학교 처음 간다, 야. 그러게. 근데 너 그렇게 차리니까 꼭 대학생 같다, 얘. 나도 대학생하고 연애나 해볼까? 언젠가 춘심이는 민들레집 계집애들과 함께 일이 없는 오후에 근처 대학교로 놀러 갔었다. 어이, 거기 당장 나가! 그녀들은 교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희한테 내쫓김을 당했다. 씨발. 여대생은 얼굴에 무슨 금딱지라도 붙이고 다닌다던? 아유. 춘심이는 홧김에 씹고 있던 껌을 교문 돌기둥에 꾹꾹 눌러 붙여놓고 왔었다.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소설 50선 임철우 원작의 사평역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가상의 공간인 사평역을 배경으로 그곳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9사람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들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서울대학교 구인환 명예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83년 민족과 문학에 발표된 임철우의 초기 작품으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평역 대합실이 을지연스러운 풍경을 그려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세태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사평역은 격동과 산업화 속에서 사평역 대합실이라는 한 닫힌 공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각기 계층이 다른 9사람이 쓸쓸한 내면 풍경을 그려 그 사회적 의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는 농부와 그의 아들, 시위 때문에 제적당한 대학생, 고향에 다녀오는 술집 여자, 행상꾼의 아낙네들, 미친 여자,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을 찾아 서울에서 내려온 식당 주인 등 9명은 가슴에 상처와 휘환을 안고 고즈넉하게 타오르는 톱밥 난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면서도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회환을 통해 관대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번갈아가며 각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도로는 갈등과 범민과 회환으로 얼룩져 있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본원적인 따뜻함이 녹여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평역에서 탁월하게 형성되고 있는 임철우 소설이 일반적으로 보여준 서정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난 이야기. 서울말을 하는 뚱뚱한 중년 여자와 술집 작부 춘심, 그리고 행상아낙 둘이 대합실로 들어왔다.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각자 회상에 잠긴다. 중년의 사내는 간방 동료 허씨의 부탁으로 그의 칠순 노모를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길이다. 대학에서 제적당한 청년은 부모에게 차마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다시 서울로 향하는 중이다. 난로가 달아오르고 있다. 훈훈한 열기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몸을 기분 좋게 적신다. 아낙네 하나가 보따리에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윽고 아낙의 손끝에 북어 2마리가 따라 나온다. 뱀뱀차네요만 잡숴들 보실라요? 입이 궁금할 땐 요것도 맛이 괜찮요이. 뚱뚱이 서울 여자는 마지못한 신용으로 그걸 봤더니 속으로는 그게 생긴 것보다는 맛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북어를 팔러 다니시는가 보죠? 북어뿐 아니라 김, 멸치, 미역 같은 해산물도 갖고 다녀라. 산골이라 해산물이 귀여서 그런지 사평에 오면 그런 대로 사주는 편이지라. 저쪽 아주머니도요? 보따리가 꽤 커 보이는데. 아니라 나는 옷장사요. 정처도 가까우고 해서 애들 옷가지랑 노인네 손바지 같은 걸 쪼까 많이 떼어와 봤더만 이번엔 영 재미를 못 봤소야. 오가는 차비 빠지기도 힘들게 돼버렸는갑소. 아따 성님도 엄살은 그만큼 팔았으면 됐지. 선에는 무슨 선해요. 근데 이거 기차도 다 틀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휴, 이놈의 시골 바닥엔 여관 하나도 안 보이던데.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닌갑네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런 두매산골은 눈 째지고 나서 처음 와봤다고요. 아휴, 이게 모두가 다 그 몹쓸 년 때문이지 뭐야 하려다가 서울 여자는 입을 오므리고 만다. 단무지같이 누렇게 뜬 사평댁의 낯빛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 까닭이다. 뚱뚱이 여자는 이날 아침 버스로 사평에 도착했다. 하지만 사평댁이 사는 마을은 고개를 둘이나 넘어야 하는 산골짜기에 있었다. 내 인연을 만나면 그냥 머리채부터 휘어잡고 그동안 쌓인 분풀이부터 톡톡히 해야지. 그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평댁은 주방에서 일을 했었다. 갓 30이 넘은 나이에 성깔도 고와배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남다른 신뢰와 애정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믿는 멋에 뭐가 핀다더니. 바로 그 사평댁에게 가게를 맡기고 단풍놀이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 사평댁은 돈을 챙겨 넣은 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던 거였다. 아우 세상, 이놈의 동네는 그 요란한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도 여태 구경 못했나 보네. 금방 주저앉을 듯한 초가 사립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그때까지 등등하던 기세가 사그라져 버리고 없었다. 누구요? 처음에 그녀는 송장같이 헬쓱한 그 여자가 바로 사평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사평댁은 오랜 병석의 기색이 완연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야? 곱든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못쓰게 될 수가 있다. 아니, 정말 네가 사평댁이 틀림없니? 틀림없어? 머리채를 박박 쥐뜯어 놓겠다고 벼르던 일은 까맣게 있고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의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아유, 세상. 속사정이야 제쳐두고 우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울음보를 풀었다. 결혼하고 이 마을에서 쭉 살았어요.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 건달 남편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남편 손치고 못 견뎌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 어느 날 식당에 우연히 들어온 고향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서 지난 겨울 술 취한 남편이 밤길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 없이 오지 신세가 돼서 23집에 맡겨져 있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한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방 한쪽 구석에는 사평댁의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통은 부스럼 딱지로 떡공이가 져있고 영양실조로 낯빛이 눌눌한 아이들은 유난히 배만 불쑥 튀어나온 기이한 모습들이었다. 남편 보고 없는 년이 몸 보고 있겠어요. 네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
다시 한바탕 설움에 겨운 넋두리를 퍼붓다가 뚱뚱한 여자는 몸에 지닌 몇 푼의 돈까지 쓸어 모아 한사코 마다하는 사평댁의 손에 쥐어준 채 황황히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젠장 맞아. 하여간 나는 이놈의 정이 많은 게 탈이라고. 그 꼴을 하고 있을 줄 알았으면 애당초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소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예. 아이고, 이번에 또 특급이요. 아이고, 특급만 온다냐.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저마다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휴,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이간디 이래.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작은 산골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가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삶이란 말이여, 누가 뭐래도 흙과 구일 뿐이지. 계절도 없이 쳇바퀴로 이어진 노동. 삶이란 필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므로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뭐니 해도 역시 돈이야. 서울 여자는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돈으로 뵌다.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여질 돈. 그 두 가지만 있다면 과부인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것도 같다. 산다는 게 뭐 별거야. 아무리 허덕이며 몸부림을 쳐본들 까짓거 혀구부라진 소리로 불러대는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이나 술 취해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과 매양 한 가진 걸 뭐. 그래서 춘심이는 술이 좋다. 그래도 춘심이는 취하면 때로 울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야말로 춘심이도 모를 일이다.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23세 나이인 대학생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끓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산다는 일이 어찌 이렇게 허허한 길바닥만 같더냐. 행상꾼 아낙네들에게 산다는 일은 꼭두 새벽부터 장사치들이 엉켜 아우성치는 시장에서 허겁지겁 보따리를 꾸려 나와 때로는 시골 장터로 혹은 인적뜸한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며 펼쳐놓는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켓스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본다. 비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난로에 톱밥을 뿌려준다. 역시 비비꽃 같은 불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씨 같기도 하고 전혀 난 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음울한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2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 늙은 역장은 옷에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때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 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릴 모양이었다. 임철우 원작의 사평역 마지막 시간을 들으셨습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또 민주화의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작품이죠. 사평역. 오늘은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서울대학교 구인환 명예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억지로 아들을 따라온 농부와 아들, 교도소에서 건너온 중년 사내, 시위 때문에 제적당한 대학생은 산업화와 광주 사태로 빈민층의 소외와 군사문화의 혁책으로 격동하는 시대의 산물이 인물이요. 고향에 다녀온 술집 여자와 행상꾼이 아낙네들, 돈을 훔쳐 달아난 종업원 사평택을 찾아 서울에서 내려온 중령 식당 주인이 황금 만능의 효리 속에 돈을 찾아 방황하는 서민의 애환을 표상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지표도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중년 남자에게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펼쳐던 공간이 벽돌담이라고 여기고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누가 뭐래도 흙과 일뿐이고 솔로자는 고객 모두가 돈으로 보이는 돈이 중요하고 술집 여자 충심이는 생각하기도 싫은 골치 아픈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생에게는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며 행상꾼 아낙네들은 허허한 길바닥으로 보이고 죄수에게는 자유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80년대의 산업화와 격동의 시대를 대응하는 서민들이 삶의 양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